SNS의 발달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전부 기록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이야기, 좋은 여행지를 다녀온 이야기, 심지어 새로 산 옷, 신발, 가방까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SNS가 발달하지도 스마트폰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1894년 한 영국 여성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3년간 자신이 보고 경험한 조선,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 책으로 펴냈는데요. 조선인은 분명히 잘생겼다.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닮지도 않았고 그 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평가했던 이 영국 여성, 그리고 그녀가 남긴 기행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보통 우리는 일본인을 두고 외놈 또는 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외라는 글자는 물론 한자이고 그 안에는 작고 왜소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외국인이 외놈이니 외인이니 하는 표현을 썼는데 어쩌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그들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일본인들을 부르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차별 또는 무시를 내포한 단어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 근거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대 의대 신동훈 교수팀은 미국 자연인류학 저널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 조선시대 116명의 유골에서 대퇴골을 채취해 평균 키를 분석했는데 남성은 161.1cm, 여성은 148.9cm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조사한 한국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4cm, 여성의 평균 키 160.5cm에 비해 작기는 하지만 조선시대의 영양소 섭취가 2010년보다는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가별 비교 결과를 보면 조선시대 남성은 스웨덴이나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서양 남성에 비해 크게 작았지만 일본인보다는 6cm 이상 컸습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일본 측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에도 시대부터 명치 시대까지 일본 남성의 평균 키는 고작 155.1cm로 조선인에 비해 훨씬 작았습니다. 그런데 1894년 조선을 포함 일본과 중국을 모두 방문했던 한 영국 여성은 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서 한국인은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그 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 한국인의 체격은 일본인보다 훨씬 좋다라고 썼는데요. 바로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녀는 어떻게 조선으로 오게 됐고 이외에도 조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1831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 온갖 병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환경을 바꿔보라는 주치의의 제안을 따라 23살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1856년 그녀의 첫 책 미국에 간 영국 여인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듬해 스코틀랜드를 거쳐 캐나다를 여행하던 중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8년 뒤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든든한 지원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했지만 몇 년 뒤부터 그녀는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거쳐 하와이를 거쳐 마침내 아시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것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바로 그 해입니다. 1883년 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어 궁금하던 찰나에 마침내 조선을 여행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1894년 3월 1일 새벽 부산과 제물포를 거쳐 마침내 서울로 들어섭니다. 일찍이 전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7권의 책을 썼던 그녀답게 막 개방되기 시작한 조선의 각종 풍습과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섬세한 글솜씨를 발휘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조선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든 것은 도시의 모습일 텐데요. 그녀가 서울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모습은 궁핍했고 서민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빈둥거렸으며 골목과 개천에서는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를 두고 내가 베이징을 보기까지는 서울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였으며 내가 소흥의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가장 악취가 심한 도시였다. 대도시로서 수도로서의 천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썼죠. 이런 비판적인 시선은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도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선의 교육은 애국자나 사상가나 정직한 사람을 산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교육은 그렇게 수행되어 왔다. 흔히 서당에서 학생들은 방바닥에 앉아 그들 앞에 한문책을 펴놓고 몸을 좌우와 앞뒤로 흔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국의 고전에서 선정된 과목을 가장 크고 가장 시끄러운 소리로 읽고 암송한다. 이러한 교육은 사고력을 발전시키거나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지 못한다거나 서울에는 예술품이 없으며 골동품이 드물고 공원도 없다. 왕의 거동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으며 극장도 없다.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서울에는 없다. 서울은 유서 깊은 도시이지만 유적도 도서관도 문학도 없으며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여 사원을 남겨놓지 않았다. 반면에 아직도 조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미신 때문에 묘비 하나 남은 것이 없다고 표현했죠. 그러나 그녀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프리모르스크에서 조선인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경험하면서 크게 달라졌죠. 조선에서 나는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었고 삶의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나 프리모르스크에서 나는 나의 이런 의견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재산과 일반적인 태도는 조선에 있는 그들의 동포들이 정직한 행정과 수입에 대한 정당한 방어가 있다면 천천히 인간으로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이렇게 조선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평생을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한 그녀였지만 1894년부터 1897년 사이 조선을 무려 4차례나 방문합니다. 그녀가 책을 쓰기 위해 4번을 방문한 국가는 조선이 유일했죠. 그리고 일본, 중국을 거쳐 다시 방문한 조선에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그 이웃나라들과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특히 외적인 부분에 대해 내린 평가가 재미있는데요. 한국인은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인과도 일본인과도 닮지 않은 반면에 그 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 한국인의 체격은 일본인보다 훨씬 좋다. 또는 얼굴 생김새는 가장 잘생긴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아 날카로운 지성을 나타낸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잘생긴 민족이다. 체격도 좋은 편이다. 남자들은 힘이 매우 세다라거나 한국인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하다. 한국인들은 스코틀랜드식으로 말해 말귀를 알아듣는 총명함을 상당히 타고났다. 외국인 교사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한국인의 능숙하고 기민한 인지 능력과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탁월한 재능, 나아가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좋은 억양으로 더 유창하게 말한다는 사실을 증언한다고 했죠. 세 민족을 모두 겪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평가인데요.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차례의 방문을 통해 그녀는 조선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보고 겪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고의 격동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일이 조선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사건을 그녀는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세자는 어머니가 무장한 일본인들에게 추격당하는 것을 보았다. 무장한 병사가 민비의 침소로 달려갔다. 처소 2층에 몇 명의 시녀들과 함께 있던 왕비는 머리채를 잡힌 채 칼을 맞고 쓰러졌다. 국 내부 대신인 이경직은 왕후가 옷을 입고 피하도록 왕후를 보호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그가 왕비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셈이 되었다. 그는 두 팔을 잃는 등 부상을 입고도 베란다까지 기어가 왕비를 바라보는 가운데 장렬하게 죽었다. 왕후는 침입자들을 피해 달아나다 넘어져 칼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 그는 죽은 듯이 쓰러져 있다가 잠시 정신을 차려 그의 우상인 세자의 생사를 물었다. 그때 한 일본인이 그에게 덤벼들어 가슴을 마구 찔렀다.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해 1년 뒤 한 외국인의 소개로 4차례에 걸쳐 고종과 명성황후를 직접 만났는데 그녀의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대단합니다. 왕비는 40세가 넘었는데 우아한 자태에 늘씬한 여성이었다.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으며 반짝이는 지성미를 풍기고 있었다. 뛰어난 지성과 당당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통역자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기는 했으나 그녀의 화법은 대단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수하에 넣고 지휘하는 통치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죠. 약 3년간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여행하기는 했지만 주로 조선에 머물며 그는 백성부터 왕까지 모든 조선인 계급을 만났고 조선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 그 모든 내용을 남길 수는 없지만 그녀의 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조선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국가는 아니다. 조선의 자원은 고갈된 것이 아니라 미개발 상태이다. 성공적 경작을 위한 조선의 능력은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기후는 멋지고 강수량은 풍부하며 토양은 비옥하다. 언덕과 골짜기는 석탄, 철, 구리, 아연, 금을 매장하고 있다. 1740마일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어장은 국보의 원천일 것이다. 조선에는 근면하고 호의적인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1894년 처음 조선인들을 만난 이후 느꼈던 혐오에 가까운 인상은 1897년 조선을 떠나는 날 그녀의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1904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73세의 나이로 숨지기 전 영국의 그 어떤 곳보다도 한국이 집처럼 느껴진다며 그리워했다고 하죠. 그녀가 한국을 떠나며 느낀 감정으로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운명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제 조선을 떠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처음 조선에 대해 내가 느꼈던 혐오감은 애정에 가까운 관심으로 바뀌었다. 또한 이전의 어떤 여행에서보다도 친밀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무척 아쉽다. 나는 눈이 오는 날 조선의 가장 아름다운 겨울 아침의 푸른 대기 속에서 서울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 다음날 조그마한 증기선인 하이에니크 호를 타고 강한 북풍을 가르며 상해를 향해 떠났다. 배가 증기를 내뿜으며 서서히 나아갈 때 나부끼는 조선 깃발이 내게 기묘한 흥미와 의문을 주었다. 130년 전 조선을 방문했던 그녀가 만약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선진국이 된 현재의 한국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